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진 조 장관 아들의 연세대학교 서류, 3년치 서류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몰랐다라고 당초 말을 했다가 건물 공사 중에 분실이 됐다라고 뭔가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에 왜 하필 조 장관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3년치 입학 서류만 사라졌을까? 여전히 미스테리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세대학교 서류가 보관된 사무실 앞에 있는 CCTV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서류들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상세히 의혹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연세대 학교에 보관돼 있어야 할 조국 장관 아들의 서류, 그리고 그 서류가 포함된 3년치 채점표, 과연 어디에 간 걸까요?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건물 공사 중에 분실됐다, 자연 소실됐다 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은 안 믿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블랙홀, 50일 국정 시계도 멈췄다. 완전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당청은 조국 사수 이외에 주요 이슈는 손을 놨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멈췄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회는 어떨까요? 국회도 마비됐어요. 민생 법안들 처리 난망. 조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부터 어찌 보면 국회 마비는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청 국회까지 마비됐습니다. 조국 사퇴 미루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우리는 이미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때문에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익성. 조 장관 부인의 돈으로 사실상 설립한 코링크가 투자한 익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실상 조국 보고 뛰어든 거다. 조국 없었으면 우리 2차 전지 안 했다. 익성은 자동차 부품업체였습니다. 돌연 2차 전지로 업종 전환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타이밍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익성이 2차 전지 뛰어들자 말자 조국 수석이 청와대 수석 취임하자마자 익성으로 지원된 정부 지원금이 2배 급증했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익성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2배 넘게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초읽기 사진 한번 보시죠. 이미 저희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포토라인까지 테이핑을 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되면 이 포토라인에 멈춰서라 기자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소환 안 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사실상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디?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서 소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경심 교수가 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파문이 부른 진보의 분화, 진보가 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유시민, 공지영, 이회수는 조국 문제는 별거 아니다. 조국 문제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세근 교수, 진중권 교수, 우석훈 교수, 진보의 거물들은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가 쪼개졌습니다. 조국 파문이 부른 진보의 분화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이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권발 김정은 답방설.
경향신문은 이거 조국 국면 전환하기 위한 러브콜이다. 경향신문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헤드라인, 오면 헤드라인 제목에서 여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때문에 국면이 불리하니까 김정은 부른다 설 흘리는 거 아니냐, 러브콜 아니냐, 경향신문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민주당에서는요, 이거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국에 카오스,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하원 의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 스캔들이 트리거됐습니다. 이 탄핵 정국,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내용이 풍성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형. 우리 형. 형. 우리 형.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김영주 형. 최진영 형. 저는 형님까지는 부를 수 있는데 형이라고는 차마 이분들한테 못 부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을 우리 형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매우 친숙한 사이다라는 반증인데 잠시 후에 상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포토라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고 사실상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칙을 밝힌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법대로. 윤석열 총장이 법대로를 외쳤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조 장관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희들이 아침에 조 장관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형 조국. 우리 형 조국.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장관을 우리 형이라고 불렀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누구에게서 확보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국 펀드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익성이라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익성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멀쩡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이 익성이라는 기업이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사실상 세워진 코링크의 투자를 받고 업종을 전환합니다. 조국 펀드 핵심 익성, 조국이 돈 되는 사업 물음표, 주식회사 익성, 조국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가 투자했던 자동차 부품 회사였다는 겁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는 도피 중에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야, 익성 이름 나가면 다 죽는다. 익성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조 장관 조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익성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익성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오촌 조카 조 씨와 벌이는 사업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조 씨가 조국 쪽이 돈 되는 사업이라며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언급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익성아, 이거 조 수석 돈 들어오는 거야. 아, 청와대 다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요, 여러분, 기막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마치 미리 안 것처럼 이 익성이 승승장구합니다. 누구 손을 붙잡고 나서 조 장관 조카 손을 붙잡고 나서 승승장구. 어떻게 될까요? 2017년 5월 조 민정수석 취임했죠. 그런데 취임 직후 익성이 멀쩡히 자동차 부품 생산하다가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차립니다.
그런데 익성이 2차 전지 사업 차리자마자 한 달 뒤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2차 전지 사업을 발표해버려요. 야,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어떻게 할까요? 마치 안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익성이 받은 정부 지원금이 16억에서 35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이 정도면 정부 지원금의 100%가 들었다는 거예요. 2배 가까이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더군다나 본업과 무관한 새집 증후군 사업을 익성이 펼치는데, 아니, 자동차 부품 회사가 무슨 새집 증후군 사업, 정부가 8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요, 국정과제 지원 예산의 3분의 1을 익성이 독식한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정부 예산 3분의 1을 한 기업이 독식합니까? 그것도 한 달 전에 차린 회사가 말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요, 김희정 장관님. 네. 척척척 기가 막혀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에서도 정말 척척척척 이렇게 시간이 맞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 보낼 때도 왜 너무너무 척척척척 맞아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이 따라가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쨌든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익성.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 번째, 조국 가족의 돈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흐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돈만 흘러갔을까? 예. 돈 되는 정보도 같이 흘러갔을까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절묘하다라는 거는 바로 이 정보 부분인데요. 예. 어떻게 민정수석 착 들어가자마자, 근데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인수 기간 없이 갔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민정수석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사실상 조국 펀드 아니야라고 불리는 코링크피가 익성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이런 정보가 나갑니다. 2차 전지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지 정보에 대해서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정보와 함께 국가 돈도 같이 투입이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국가 돈이 약 이제 35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은 관련 사업에 국가 돈 배정된 전체 돈의 38.5%입니다. 이 분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분량을 100%로 봤을 때 38.5%가 온팍 익성에게만 다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온팍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회사의 38.5%, 그것도 항목도 4개씩이나 같이 가면서. 여기서 잠깐. 자, 김희정 장관님이 장관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네. 어떤 사업에 배분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을 집행해 보셨으니까 전체 예산의 40% 가까운 돈이 한 기업에만 이른바 온팍 투자되는 네. 경우가 거의 흔합니까? 없습니다. 이례적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익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을 한 적이 없잖아요. 만들자마자 한 달 뒤에 네, 보통 실적도 기본 제가 국가사업 선정할 때 적어도 예. 제가 있는 부처에서는 3년치 실적을 기본으로 봤었어요. 꾸준히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물론 이제 항목별로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구설에 올리거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거는 과거 실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적을 보는데 보통은 3년 정도 이렇게 훑어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데 실적이 없이 사업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가지 사업, 돈이 한 회사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골고루 나눠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4개의 사업에서 국가 지원금의 38.5%가 완전히 쏠림 현상으로 갔다라는 거, 좀 누가 봐도 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 조국 장관의 돈도 갔는지, 국가 정보가 갔는지, 그리고 그 국가 정보와 함께 국가 돈이 갔는지의 문제인데, 국가 돈이 갔다라는 거는 명백히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대답을 해야죠. 예. 자, 김현 박사님. 네. 국가 예산의 40% 가까운 예산이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익성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익성의 돈은 코링크의 돈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코링크는 누구 돈으로 세웠어요?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사실상 세웠다. 그럼 정경심 교수의 남편은 누굽니까? 조국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때 조국 장관이 어디에 있었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익성이 정부에서 받았던 예산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우연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데요. 2017년 5월 9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요. 과거 역대 대통령의 기간과는 다르게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요. 부랴부랴 인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구를 설립하고 여기에 대한 국정과제를 추려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단은 출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끌고 갈지에 대한 정보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2차 전지에 해당되는 두 가지 회사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WF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코스닥 회사인데 영어 교육 관련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2차 전지로 관련된 회사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익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익성의 자회사입니다. 익성의 자회사인 IF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익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경심 교수의 연관성 하나 더. 조금 전에 얘기했던 IFM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2차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 브리핑 자리에 정경심 교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얼마 전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WFM과 IFM이라고 하는 회사에는 코링크피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링크피가 실질적인 소유를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흘러갔거나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지원금이 가거나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매우 잔영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방지하고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민정수석으로서의 과연 역할들이 정확하게 수행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무마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막대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이제는 조국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니라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벌어졌던 고위공직자로서의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익성 터지면 다 죽어라고 했던 것은 익성 나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 이해충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 장관이 가지고 있던 업무의 역할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오촌 조카가 이거 조국 쪽 돈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진술도 들었는데, 이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우리 형이라고 말입니다. 자, 코링크피 관계자가 조국 오촌 조카라는 설명 대신에 조국을 우리 형이라고 부르며 익성의 이모 회장 등이 접근했다. 오촌 조카가 제가 그 수석의 오촌 조카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시죠? 그 우리 형.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민정수석. 우리 형이에요. 이렇게 했다. 익성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성 관계자는 조국과의 친분을 내세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죠. 익성이 지금 정부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조 장관 조카와 손 잡고 나서 익성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우리 조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익성은 조국과의 친분이 없었다면 2차 전지 사업 진출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국 조카 조 씨가 투자자들 만나는 자리에 정경심 교수와 동석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익성 관계자가 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도 지금 검찰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형, 이 호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형주형. 네. 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 이래야죠. 네. 제가 가끔 막 선배, 형님 평소에 막 이렇게 섞어서 부르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꽤 김영주 의원과 가까운 사이라고 자부하는데 우리 형이라고까지는 제가 차마 못 부르는데 네. 우리 형이라고 불렀다는 건 상당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 때 조 장관 후보 시절에 그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 관계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이 가장 핵심은 이제 공직자 윤리법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뭐 부인을 통해서는 어쨌든 주식을 백지 신탁하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판돈으로 이렇게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그런 2차 전지 사업에 말하자면 정부의 그 힘 있는 형을 활용해서 만약에 그 정보를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앞세워서 뭔가 말하자면 정부 예산을 따왔다면 이거는 정면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다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를 보는 입장인데 본인은 말하자면 등장빛이 어둡다는 듯이 나는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면 이제 검찰이 보는 각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인은 남편 몰래 그 주식 판 돈을 가지고 직접적인 남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통해서 하든 간에 일정한 말하자면 전년 대비 2004년 대비 2007년 8년에 배 이상의 말하자면 그 정부 자금을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 몰래도 친인척들이 자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이 문제는 상당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매우 저촉되는 행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호칭이라는 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걸 예측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서로의 호칭을 불러주는 건 혹시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비즈니스를 했거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운이 그렇게 중요하다. 운이 중요하다. 네, 근데 그 운은 어디에서 생기냐? 바로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 같다 하면서 기업에서도 라인의 중요성을 늘 얘기합니다. 라인의 중요성. 네, 그러니까 너 누구 라인이냐? 네, 너 누구 라인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의 미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기업에 또 임원분들 교육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다 긍정하거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라인, 내가 하고 싶다고 그 라인을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에 있던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을 대고 싶은 그 라인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형이라는 호칭을 쓴다? 형님도 아니고 우리 어른도 아니고 형이라는 걸 쓴다면 상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나도 드디어 운이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아마 또 상황을 살펴봤겠죠.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어땠어요? 모든 혜택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형이라는 호칭에 대한 믿음은 어. 아마 강하게 들었을 거고 본인도 라인에 합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듭니다. 조카는 우리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 형은 제가 만난 적 없는 형이라고 하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상식적으로 그냥 친한 형님 이러면은 무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예. 아는 형님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의 경우는 이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촌수로. 그러면 오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냥 친한 형님은 아유 그냥 뭐 사회적으로 알게 됐구나 이런 거지만 우리 형님은 같이 밥 먹고 한 집에서 자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느낌이 오촌 할 때랑은 또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칭을 통해서 익성의 사업에 영향을 줬느냐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익성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냐면 조범동 씨가 익성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화됐다라는 게 나오고요. 예. 구체적으로 민정수석도 거론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이름까지 팔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호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호칭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사업에 사람들을 관여하고
그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여러 번 그 워딩을 사용을 한 게 영향을 줬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실체적 진실로 국가 돈이 들어오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고 또 한 달 뒤에 2차 전지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저 관계가 실체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사업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호칭만 그런데 뭐 돈 들어오는 거라든지 국정사업 발표되는 게 없었다면 그냥 뭐 친척인데 이름 팔고 다니나 보다. 폭풍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바로 안 속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달 뒤에 발표되고 국가 지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주도적으로 횡령하고 하는 데 예. 있어서도 힘이 실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 최진영 형님. 만약에 조 장관이 이걸 정말 잘 몰랐다라는 말을 믿는다는 입장에서 조국 장관이 이걸 정말 하나 몰랐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돈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오촌 조카랑 막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민정수석이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내 친척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우리 형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뭐 익성 코링크에서 막 2차 전지 사업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나를 팔고 다닌다. 그러면 민정수석 입장에서 그런 거 잡아내는 게 민정수석실 아니에요? 그러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죠. 그러라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원래 있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특별감찰반 지금 벌써 없어진 지가 지금 2년 반이 되도록 특별감찰반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특별감찰반에 있었던 그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글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아니, 사법개혁한다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를 만든다는 빌미로 해서 아직까지 이번 정권이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청와대를 감시 감독하는 독립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사무소만 그 월 임대료만 6천만 원이 드는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뭐합니까? 경찰에서 이런 풍문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관련되는 부분을 잘라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김영삼 대통령 때는 소산 아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른바 홍삼 트리오 그 이후에 그 MB 같은 경우에는 SD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결국 친인척 가까이 있던 사람의 비리로 정권이 무너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권력형 비리가 1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서 가장 그 신뢰하고 있던 민정수석과 관련된 가족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 사건 저는 사실 오촌이라고 하면은 형님이 아니고 아재죠, 아재. 아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저는 아직까지는 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피해자다. 오촌 조카가 우리를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스스로 내부적인 어떤 그 스크린을 통해서 빨리 자르지 못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 누가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진 않는지 왜 강기정 수석, 우리 강기정 수석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도 한 명 있었잖아요. 누가 민정수석 이름 팔고 다니는 거 아닌지 이런 거 하는 게 민정수석인데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했다. 제가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 했을 때 저희들이 착한 식당을 선정하잖아요. 정말로 막 6개월 동안 우리 제작진이 엄선해서 그 작은 가게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 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착한 식당 선정해드려서 그분들 장사 잘 되시고 다른 분들도 좀 착하게 영업하는 거 보는 게 정말 뿌듯했는데 꼭 나쁘게 요리하면서 김진 이름 갖다 팔아서 가지도 않았는데 착한 식당 선정됐다라고 이름 팔고 다니는 식당들이 많았어요. 네. 하물며 그 많은 방송사 중에 하물며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 착한 식당 파는 것도 저희 팀에 다 얘기가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의 친인척이 자신의 이름을 팔았는데 몰랐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취재한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라진 조국 장관 아들의 채점표 과연 어디에 갔을까요? 연세대학교는 이 서류가 없어진 걸 언제 인지했을까요?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조국 장관 아들의 개별 채점표가 사라진 건 단순 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지난해 12월부터 3달간 대규모 수리 공사를 했는데 사무실 집기를 드러내고 옮기는 과정에서 자료가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연세대 당국이 채점표가 사라진 걸 확인한 시점도 확인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 7월 연세대에 대한 교육부 정기감사 때 채점표 등 입시 자료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이 보관 기한이 남은 대학원 입시 서류를 확인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분실한 자료라서 이번에 누가 인멸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은 이미 한 달 전인 6월부터 나왔습니다.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단순 분실로 단정짓지 않고 인멸이나 도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이것도 타이밍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건 6월. 그런데 한 달 뒤 7월 달에 연세대학교 측이 조 장관 아들 서류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류가 언제 분실된 건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측은 연희관 건물 공사 도중에 문서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구조도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도 이 건물 잘 알고 누구보다 김희정 장관도 제 학교 전공 직속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연대 그 연희관이죠? 네, 연희관이고 참 저도 여기서 4년 넘게 공부를 해서 친숙한 공간인데 요 1층이에요. 연희관 좌측 건물 쪽에 연대 이제 정외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정문 들어가서 요 문 들어가서 정면에 엘리베이터. 이거 없던 건데 요즘 엘리베이터 생겼대요. 그리고 215동, 216호, 그다음에 216호가 여기 세 번째 사무실이 있는데 이 정외과 사무실에 면접 점수표가 원래는 보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서류가 지금 없어진 거고 애석하게도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없다는 것. 그런데 CCTV가 한 대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 이 복도를 비추고 있는 행정대학원 자료실 맞은편에 있는 이 CCTV. 사회과학대 학장실 옆에 달린 이 CCTV가 바로 연대 정외과 사무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검찰은 이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김도현 박사님, 네. 연세대 측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서류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을 했고 서류가 없어진 건 건물 수리를 하던 중에 없어진 것 같다. 사무실 집기를 드러내고 옮기는 대규모 수리공사 중에서 없어진 것 같다. 대규모 수리공사 했던 게 이번 여름 7월 달이 아니라 그 한참 이전인 것 네. 같은데 그때 없어졌다면 꽤 오래전의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와갖고 봤는데 입시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보존기간 4년인데 서류가 없어졌구나. 그렇군요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게 교육부의 역할인가요? 찾으라고 해야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없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지난 7월에 이 내용을 인지했으면 지금 현재가 9월 말이니까 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애당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학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면은 입학관리처 등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자료들을 보관할 건데 마찬가지로서 지금 나오게 되는 단과대학 내에 있는 정외과 사무실에서 보관했으면은 이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직원이나 아니면 조교들이라든지 제가 정외과에 대한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과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학과에 있는 조교들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과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없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은 조 장관이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보도를 보면 이미 4월달 정도에는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는 대목입니다만은 아들에 대한 입학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혹시나 연세대학교에 대한 입학 서류가 없어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검찰도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연세대학교가 세간의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밝혀야 될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류가 없어졌는데 그 서류 찾는 동안 또한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요. 없어진 건 면접이거든요. 면접. 조 장관의 아들은 2번 입시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입시를 했을 땐 떨어지고 두 번째 입시를 했을 때 합격을 합니다. 그 2번의 면접 기록표가 다 없는 건데 첫 번째 입시 때는 어떤 교수님이 면접에 들어갔고 두 번째 입시 때는 어떤 교수님이 면접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명단을 일단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 장관 아들의 네. 면접에 들어갔던 1차, 2차 면접 심사 교수님들의 명단을 밝혀라. 네, 이건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서류는 없더라도 학교선에서는 기록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기억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처음에는 야 이거 옛날 거라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조사 결과 고려대학교에서 입시를 담당했던 입학사정관이 들어가니까 2009년도 입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몇 해 전 일이기 때문에 당시 면접 들어갔던 교수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줬고 두 번째 들어갔던 면접 심사 교수들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줬는지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시점, 2019년 7월이라는 시점과 관련해서 묘한 4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 정외과에 있는 이 자료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도 7월 달. 그리고 정경심 씨가 이 코링크 피해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투자는 안 했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WFM이라는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무렵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에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느냐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보고하라는 것도 공교롭게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7월 내지 6월이라는 시점이 민정수석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내정이 됐다는 바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다 중단되고 내부적인 어떤 관련되는 것을 스스로 뭔가 관련되는 스크리닝을 했다는 의혹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공교롭게 그 시점에 있어서 다수 이루어진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왜 공교롭게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으며 그렇다고 하면은 우연히 있었다 아니면 몰랐다 이런 분들이 과연 몰랐느냐 그게 아니고 뭔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그와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지금 검찰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오히려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게 김영주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가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국 장관이 아들에게 이른바 같은 방식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정 입학 의혹이겠죠.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말하자면 핵심이 이제 서울대 인턴십인데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2013년도인데 그 활동에 대한 기록을 증명서를 만든 거는 2017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연세대학교를 2번 했는데 첫 번째가 2017년 2학기고 두 번째 2018년 1학기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위조든 아니든 발급받아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2018년 1학기라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영향을 끼쳤다면 또 그것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사실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임금법센터와 관련돼서는 부인이 관련된 가능성보다는 남편이 일하는 것과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검찰로서는 직접적으로 조국 장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폭넓게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조국 장관의 케이크. 어제 조 장관이 퇴근길에 오른손에 케이크를 들고 귀가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SNS를 통해서 피눈물이 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정경심 교수를 공개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토라인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포토라인 전원 정경심 사실상 공개 소환.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정경심 씨의 소환 시기는 조율 중이다. 통상 절차에 따라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거다. 청사 1층 출입문, 그러니까 뒷문으로 몰래 안 부르고 정문으로 들어와라. 청사 1층 출입문, 지금 매일같이 저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오면 세모, 삼각형 세모 안에 설하고 포토라인 테이핑까지 다 해놓은 그 1층 출입문 통해서 들어오라. 검찰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1층으로의 소환은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입구에는 지금 이 사진입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 표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 취재진이 표시해놨던 그 테이핑 안에 섰고 역대 많은 사람들도 저 테이핑 안에 서서 검찰의 소환을 맞이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검찰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정말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일이죠.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장관 본인이라 하더라도 의혹의 대상이고 피해자로 공시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은 이제 검찰이 소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1층 정문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용어인데 개구멍. 네. 검찰청 뒤쪽으로 이렇게 미리 어쨌든 뭐 원래. 변호인이 선임됐을 경우에는 예. 변호인들하고 합의하에서 사실은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뒷구멍, 개구멍, 또 기자를 따돌리는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어떤 007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어저께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천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몰래 했다 그러면 상당히 더 어떤 의혹에 휩싸이는 검찰도 상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경심 교수 소환이 언제 될 것인가? 이 검찰에서는 초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 교수가 소환된다면 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 같고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 교수, 아들이 16시간 조사받고 귀가하면서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 조서를 읽어보면 그런 놈이 돼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졌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엄마로서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제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내 사진은 특종 중 특종이라고 한다. 난 덫에 걸린 쥐새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은하 소장님, 엄마로서 아들과 딸이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아보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가슴 아픈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네티즌들은 이 정 교수의 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보면은 뭐 내 딸아이와 내 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이 돼서 완전히 그 기가 죽어서 들어오면 그 모습을 보고 피눈물이 안 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네티즌들이 볼 때는 그가 피눈물을 흘렸다면 거의 펑펑 우리는 울고 있다라는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아들, 딸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됐다. 우리 아들, 딸이 볼 그러한 상황들 우리 다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조국 일가도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무언가 언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언가 동정심을?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는 분명히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사는 게 바쁜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보고 또 누가 뭘 썼다라고 보면 그래 아이한테까지 그런 건 좀 심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겠다라는 그 심리는 알겠는데요. 실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시민 장관이
확실하게 앵커링 효과를 했어요. 이게 다체 효과라고 합니다. 모든 그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행위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고 앵커링을 딱 줬어요. 닻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그러다 유시민 보니까 이사장의 시나리오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변의 모든 일가들이 그리고 특히 정경심 엄마가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도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언론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정말 저희도 보기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몰래 하기 위해서 뒤로 아까 말씀하셨던 뒷구멍으로도 들어오고 또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도 많이 주면서 정말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이제는 한 번이라도 상처받은 저희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피눈물 난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저희한테 사죄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네요. 네,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역시 이미지볼 전문가시네요. 자, 날카로워요. 조 장관이 어제 퇴근길에 정경심 교수의 글과 뭔가 일치되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자, 케이크를 들고 퇴근하는 모습을 포착됐는데 그냥 순수하게 믿고 싶습니다. 딸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아빠의 마음. 그 바쁜 지금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제일 바쁠 거예요. 검찰 소환 수사에 대비하랴, 검찰들 만나랴, 법무부 일 적응하랴 바쁠 텐데 딸의 어떤 생일을 챙기기 위한 아버지의 정말로 애끓는 뭐랄까요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꼬아서 보자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아내와 남편이 같은 이미지로 뭔가의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이세요? 김병민 박사님 눈에는. 중요한 건요. 조 장관 가족 모두가 사실은 이번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조 장관의 아들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 장관의 딸도 마찬가지 상태인 것이고 지금은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 장관의 가족 모두가 다 기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파생이 될까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묵과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딸에 대한 생일 때문에 케이크 들고 가는 것도 다 좋은데요. 저는 제가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 문제가 이 정도로 불거졌으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순실의 모정과 정경심 교수의 모정을 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기도 하는데요.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유라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가 사실은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정유라 씨한테까지 이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냐 마냐에 대한 많은 사회적 여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조국 장관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입학과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조 장관 혹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부모인 우리들이 저질렀던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전제는 거기에 대한 죄가 있다는 가정을 까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에 대해서 검찰은 아마 더 이상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검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과 딸한테까지도 검찰의 수사가 끝이 미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조 장관 부부에게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모가 묶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풀어야 한다라는 두 분의 입장인데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조 장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 장관 자택 앞과 법무청사 앞에 나란히 가서 기다렸습니다. 조 장관 과연 숱한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본인이 연루됐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나란히 들어보시죠. 어제 아드님 검찰 조사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생일 파티 하셨습니까? 연일 제 가족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는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는 현실, 그리고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추진 등 중대한 과제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장관으로서 제가 해야 될 답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법대 인턴 증명서, 그것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본 조 장관의 아들과 또 당국대 장 교수의 아들과 그리고 조 장관 동기, 변호사 아들의 서류가 왜 조 장관 집에서 발견되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발 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답 들으려고 우리 기자들 아침 새벽부터 나갔는데 본인 하신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궁금한 건 답을 안 해주시니 참으로 좀 답답한 상황인데 대정부 질문 때 물어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모두를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일단 소환 조사는 기정사실화 검찰에서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방조 등등의 혐의.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죠.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 장관 딸은요 2차례 비공개 소환했는데 기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 그러니까 조작된 스펙 서류를 제출한 건 조 장관 딸이잖아요. 위조 행사. 그리고 조 장관 아들도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등이 해당이 되겠죠. 정경심 교수가 하드를 교체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검찰은 증거인멸로 보고 있는데 자, 한투 직원에게 시켜서 아예 본체를 가는 이른바 본체 가리를 시도했던 정황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자정 동양대 압수수색 이틀 전 정 교수와 한투 직원 김 씨가 동양대 PC 하드 교체에 실패했죠. 하드디스크 사서 내려갔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호환이 안 돼가지고 본체째 들고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정 교수가 한투 직원에게 하드만 교체하지 말고 이왕 본체 들고 나온 김에 PC 본체를 아예 더 성능이 좋은 PC로 아예 통째로 바꿔라 라는 걸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원이 PC를 통째로 들고 나와서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조국 장관은 왜 PC 본체를 통째로 들고 나왔는가에 관련해서 청문회 셀프 기자간담회 때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대신 운반해줬다라고 했지만 이 한투 직원이 검찰에서 진술한 건 정 교수가 PC 본체를 통째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 장관의 설명과 배치되죠.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에게 반출한 PC를 제출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 교수가 그러자 용산 전자상가 가던 한투 직원에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사지 말고 검찰에 내. 라고 해서 PC를 검찰에 제출했다. 저 직원은 뭔 죄입니까? 그 동양대에서 용산 전자상가까지 200km가 넘어요. 그 가다가 용산 전자상가 얼마나 차 막히는데 PC 싣고 자기 차로 가다가 전화 받고 야, 가지 말고 검찰에 내. 와, 저 같으면 열받을 것 같은데. 검찰은 이렇게 말해요. 정 교수가 PC 반출을 위해서 한밤중에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동양대로 30대 자산관리인과 동행할 때 남편인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검은 번거지의 진실. 네. 정기심 교수가 그때 한투 직원과 동행을 했어요. 200km 떨어진 곳에서. 네. 그런데 아예 본체를 갈아라. 어디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소유 컴퓨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하드와 본체에 각각 아마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재산 목록 몇 호라는 거 하고 관리자가 누구인지 조그만 회사를 다니는 곳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학교는 더 그렇게 되어 있죠. 정말로 본인이 주장했듯이 연구 목적이거나 지금 학교에서 뭔가를 할 상황이 안 되어서 반출을 하려고 한다면 조교를 시키거나 또 동양대 안에 이 컴퓨터 관련된 거를 담당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굳이 학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드 교체를 시도를 하고 또 하드 교체 시도가 먹히지 하드 드라이브 교체가 먹히지 않으니까 아예 통째로 바꾸려긴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는 알려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뭐 컴퓨터 집에 없어서 훔쳐가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드 자체를 탐낸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나온 얘기는. 그러면 하드를 탐낸 게 아니면 그 하드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을 뭔가 탐을 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규정 위반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해명을 했던 과정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네. 아내가 몸이 아파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직원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뭐 하는 직원이었습니까? 전혀 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또 조 장관 자택의 PC까지 가리해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증거인멸에 관여를 시켰던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해명 몸이 아파서라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완전히 본산으로 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용산. 용산. 네, 씻고서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에서도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밝혀져서 안타깝고요. 방금 조국 장관 그 출근길 인터뷰에서 본인이 말한 워딩의 핵심을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힘들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PC 갈아준 사람한테 했던 인사말은 뭐였냐면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였습니다.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할 줄 아는 사람이 기자들과 국민을 향해서는 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나 힘들어요. 이런 정신으로 무슨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까도 너무한데요. 이제는 멈출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답은 조국 장관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용산 전자상가. 김용주 의원님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저도 용산 전자상가에서 아니 이렇게 예전에 부품 사서 컴퓨터도 조립하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용산 전자상가에 가보시면은 일단은 그 크게 용산 전자상가가 있고 그 안에 그 작은 상점들이 1층, 2층, 지하, 뭐 3층 쫙 펼쳐져 있어요. 비둘기집처럼 축축축축축축 가기 때문에 왜 용산 전자상가에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투 직원이 본체를 갈았다 손 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갈았는지 확인하려야 확인이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용산 전자상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마디 이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압수가 될 것 같으니까 도대체 이 안에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자기 집 하드디스크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는 검찰 조사에 관행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관련된 부분만 검찰이 보면 되는데 모든 내 걸 다 본다, 내 사생활을. 내가 어디에 로그를 하고 그런 기록들이 다 틀리는 데 대한 불안감,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없애기보다는 내가 확인하고 갖고 있다가 제출하자. 별 문제가 없으면 제출한다. 일단 확인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위중한 범죄 행위가 되겠죠. 위조를 방조했다든지 교사했다든지 교사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투 직원은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알았느냐 몰라에 따라서 그것을 방조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 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 될 의무도 사실은 조 장관에게 있는 거죠. 만약 인지했다면. 이제 그게 다 범죄 사실로서 검찰이 보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싶은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없애려고 했는지 그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아이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2017년도, 18년도의 문제면 성인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교수도 한 개인이라면 재판에서 가르면 된다.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자기 법과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건 맞는데 자기가 일단 공인이 돼 있다는 측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맞게 지금이라도 내가 그때 아이들로서 인권법센터에 얼마나 열심히 혹은 뭐 어떤 봉사를 했는지 뭐 세미나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투 증권사 직원이 조국 장관의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아들 간의 대화를 들었다라는 부분까지 검찰에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대화를 두 분이 있어 나눴을까요? 이런 대화요. 집안구조 살핀 압수수색팀, 조국 혐의 입증, 정황 증거, 지난 28일 한투 직원 김씨, 불쌍한 한투 직원, 동양대에서 용산 전자상가까지 가다가 차 돌렸어요.
위화도 회군도 아니고 용산 회군이. 지난 28일 한투지검 김씨 조국 자택 방문해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중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아들 간의 대화를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죠. 아들이 내 노트북 하드디스크도 최신 사항으로 바꿔달라. 하드디스크 교체 모습 목격 후 엄마에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네 노트북은 바꿀 필요 없다. PC 하드디스크만 바꾸면 된다. 라고 두 사람 사이에 좀 뭐랄까요. 말다툼을 벌이는 것까지 들었다. 최진영 변호사님, 검찰이 이렇게 여기까지 진술했어요? 아이고야, 정말 너무나 생생하고 그 현장,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전 정말 이 그 한투 직원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반 그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거의 이 사건에 거의 그 끌려가지고 다닌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8월 27일 날 검찰이 32군데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단 조국 장관의 집만 빼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렇게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카드 주면서 이거 서초동에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하드디스크 사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갈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8월 30일 또 가서 이제 아들이 이제 PC 하드를 바꾸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했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조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설렁탕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8월 30일 밤에는 200km가 넘는 길을 밤에 정경심 교수를 모시고 운전까지 했다가 왔다고 하면은 거의 일주일 동안 회사를 휴가를 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이해를 안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제3자적 시각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그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그 점도 정말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엮인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대지를 통해서도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용산 전자상가. 오늘 새롭게 나왔어요. 동선 하나가 더. 자,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위가 수사에는 뭐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오늘 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니까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 힘들다. 정경심 교수 생일 케이크 이런 얘기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냥 뭐 흔들리지 않고 뭐 수사는 절차대로 잘 되고 있다. 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동양대 PC 반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위한 행위다라고 정경심 교수를 변호한 것과 관련돼서 어제 저희 상세히 보도해드렸는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유 이사장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듣고서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하고 조국 장관 가족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되는 당연합니다.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예, 나중에 저쪽에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동양대에서 증권사 직원 통해서 PC를 반출시킨 거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용산 전자상가에 보내서 PC를 바꿔요? 하루 만에 유시민 이사장의 변호가 얼마나 실체 없는 이야기인지가 용산 전자상가로 나오잖아요. 자, 현직 부장판사도 유시민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비판 들어보시죠. 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 우리 또 김영주, 김희정 두 분 부산.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가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 말을 왜 썼냐면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때 했었던 유명한 발언이잖아요. 검사들 향해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이거를 김태규 부장판사가 지금 김영주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에게 노무현 정부 장관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여권이 임명한 윤 검찰총장에게 불신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차라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실체를 한번 알고 싶을 수 있어요. 이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에요. 그거는 저는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조금 말하자면 합리성에 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용산전자상 갔잖아요. 예. 그래서 용산전자상가에서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려 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밤에 들어가니까 그게 더 늪에 빠지는 결과를 나온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변호사를 시켜서 검찰이 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공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내 PC를 열어놓고 보자. 그러면 검찰이 장난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검찰이 왜 수사를 하죠? 증거를 가지고 와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기 위한 건 아닙니까? 검찰이 거기에 그 장난을 한다는 것은 검찰을 사실상 증거인멸범으로 모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바로 남편인데 그 지휘를 받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증거인멸범으로 모는 겁니까? 저는 무슨 SF 작가의 초현실주의 SF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스스로 작가라고 하시니까 유 작가라고. 그런데 정말 소설을 써도 현실적 소설을 써야지 어떻게 SF적 소설을 쓰는지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궤변 중에 궤변이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제도 방송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컨대 변호인의 피의자가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갔는데 재판장님이 왜 그때 PC를 저렇게 밖으로 가지고 가셨나요? 했더니만 검찰을 못 믿어서 증거 보존용으로 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냥 깜빵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바로. 그 부산지법의 부장판사가 이제 막 가자는 거. 그런데 어떻게 참 제가 말씀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야권에서는 과연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나경원, 하태경 두 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치어 국민선동위 전문인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정경심 교수의 PC 빼돌리기를 증거 보존으로 포장합니다. 진실과 순리를 거부하는 극단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비정상 비상식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 실정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거거든요. 조국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게 들통이 난 결과인 겁니다.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과 조작을 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참 똑똑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헤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정관님.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독재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인이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과연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이런 식으로 증거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검찰을 통해서 디지털 자료를 찾고 못 찾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 단 한 번도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공중파에서 검찰이 조작할 수 있다? 그럼 밝히십시오. 그동안 했던 본인들이 정권 잡고 나서 증거 조작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아니 이렇게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격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조국 장관에 대한 두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없다라는 거를 전직 장관이 이런 식으로 천명을 하는가 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압수수색 관련돼서는 압수수색이 있을지 몰랐고 이 조국 부부는 그래서 학교 업무 때문에 빼놨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유시민 작가님 말씀에 따른다면 압수수색 할지 미리 알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미리 알았기 때문에 증거 보존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정보쯤은 조국 장관 부부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동의를 하신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지금 하신 해명이 조국 장관 부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증거 보존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식으로 통째로 내가 용산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양대 직원에게 얘기해서 내가 보고 싶으니 그대로 하나 복사를 떠달라고 하고 하드는 학교에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만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어야죠. 그런데 학교 물품까지 하드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데 그거를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본인이 도와주려고 하는 말씀에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압수수색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빼돌렸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과하다. 근데 전혀 압수수색에 대비한 게 아니고 내가 학교 업무 때문에 한 거다라고. 그건 나중에 다른 어떤 위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걸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발언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또 조국을 엄호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정의당 진중권 교수까지 탈당계를 제출하는 내용을 겪고 있는데 어제 정의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의당의 탈당 러시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9월에는 620명, 즉 평소보다 2.5배가 더 늘었단 말이죠. 정의당이 갖고 있는 것은 조국을 치하냐 마느냐에 앞서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개혁을 할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사실관계는 입당자가 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습니다. 맛을 잃지 않습니다. 갈 길 그대로 갑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죽 다급하면 사실 저런 저급한 용어까지 끄집어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나와서 우리 당이 맛이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동안 정치평론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사실 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얘기했던 정의당이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했던 데스노트에 대한 그런 철학과는 조국 장관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의당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참 많고요. 정의당을 정통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많은 지지 계층이 이러한 부분들과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조국 장관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 구속될 경우는 어떻게 좀 입장을 선회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려면 여러 사람들이 영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박찬진 사무장을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을 꾀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 특히 정의당을 지지했다가 돌아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해서 끝까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게 되면은 정의당의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돌리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자, 문준용 씨와 또 각상도 의원, 그리고 두 번째 하플은 오랜만에 고유죠. 세 번째는 이춘재, 네 번째는 데미모 아니에요? 오랜만에 보네요, 데미모. 자, 하나하나씩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SNS상에서 찬스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찬스. 한국당이 문준용 씨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 융합교재 납품 과정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문준용 씨는 SNS에 아버지 찬스 없이 살고 있으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경고한 바 있는데 이에 곽상도 의원이 정말 그러길 바란다며 문준용 씨 아내가 문정부 출범 초기 과기부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 이에 문준용 씨가 또 받아쳤습니다.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 없는 훌륭한 인재라며 곽 의원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자 또다시 시작된 2차전.
곽 의원이 문준용 씨에게 미국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달라며 문 씨의 유학 시절 뉴욕 맨해튼 주거비, 차량 유지비, 학비 등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손혜원 의원의 맨해튼 빌라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뜬금없는 불똥에 손혜원 의원은 전 재산을 내놓겠다 했던 그녀답게 또 돈을 걸었습니다. 문 씨가 단 하루라도 내 뉴욕 아파트에 살았다면 곽 의원에게 10억 원을 주겠다. 아니라면 제게 500원만 달라라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6개월의 수사 끝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 씨가 전 남편 살해에 사용한 카레를 A군에게 먹였고 지난해 11월 수면 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 온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고 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과 A군이 사망한 사건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라고 본 것, 또 고 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고 씨가 사건 당일 남편 A군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A군이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전 5시쯤에 고 씨가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고 씨의 범행을 확신할 만한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A군 사망 원인이 고유정의 범행으로 확정될 경우 고 씨는 2달 사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연쇄살인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사진 잘 보세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령 용의자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공개됐는데, 자, 자막을 한번 빼줄 수 있을까요? 우리 수아 선생님도 잠깐 쉴까요? 눈매부터 얼굴형까지 화성 그놈의 몽타주와 똑같은 모습.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타주와 고등학교 졸업 사진. 이춘재 고등학교 동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몽타주 보고 딱 그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내가 이제 코가 좀 이렇게 컸다가 코가 컸던 게 기억이 한 거. 진짜 멍청이만큼 애가 착했었는데 학교에서는 별다른 행동이 없었거든. 걔는 야, 우리 동창은 아니겠지 했는데 보니까 동창 맞네. 약 5년간 부산 교도소에서 이춘재와 함께 지냈던 A씨도 나이를 먹었지만 너무나 얼굴이 닮아 놀랍고 신기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춘재는 현재 DNA 일치와 프로파일러 투입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춘재의 입을 열기 위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행 수법과 가해자 인상 차이가 비슷한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일치한 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결박에 사용된 도구, 발생 장소, 그리고 특히 범행 중 한 말이 소름 끼칠 만큼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바로 서방이란 용어, 네 서방 뭐해, 너 서방 있냐 등의 질문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거듭했다는 건데, 경찰은 피해자들의 이 같은 진술을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일단은 허나 소장님, 네. 그때 당시 경찰이 만들었던 이 용의자의 몽타주와 이춘재의 고교 사진만 놓고 봤을 때 이미지 전문가로서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눈썹만 다를 뿐이지 거의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오른쪽에서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보이는 그 몽타주는 그래도 범인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약간 각을 짓고 끝까지 이제 눈썹을 그렸다면. 아, 정말 닮았어요. 네, 근데 왼쪽은 이제 그런 눈썹이 없다는 건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눈매와 코와 입매가 판박이에요. 네. 그냥 말만 듣고 그리신 거잖아요. 몽타주를 그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상대방들의 말만 듣고 저렇게 그릴 수 있을지 저희는 놀라울 뿐입니다. 턱선만 좀 다르고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렇게 평범하고 사실은 헤어만 더 예쁘게 꾸미면 잘생길 수도 있는 얼굴인데 저런 얼굴이 그런 많은 살인을 벌였다라는 게 너무 놀랍고, 또한 그 사건을 보니까 귀휴도 갔다 왔더라고요. 모범생이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휴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저러한 살인수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 피해자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범행 중에 한 발언들이 피해자 진술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서방, 김현 박사님. 피해 여성들에게 네 서방 뭐해? 네 서방 있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다가 살아난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 여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똥밭에서 둘러가면서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생생한 증언들이 그대로 있는 건데요. 저도 조금 전에 허은호 수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사실일까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살인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수감이 돼 있던 상황인데 모범수를 귀로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만약에 이런 애들을 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불안감, 두려움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춘재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사실 경찰이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 저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끔찍한 범행을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상상하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데미 무어. 영화 사랑과 영혼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가 이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성공 뒤에 가려진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털어놓은 것, 수차례의 전신성형, 띠동갑 이상의 연하와의 결혼, 딸의 전 남친과의 열애 등 다양한 이슈의 주인공이고 했던 데미 무어. 그녀의 회고록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가 10대였던 자신을 술집에 데리고 다녔고 15세 때 어머니가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폭행을 한 남자에게 네 엄마가 너를 $500에 팔아넘겼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았다라고 회상했는데요.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16살 연하 배우 애슈튼 커처와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었던 애슈튼 커처, 두 차례의 외도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고 커처를 너무 사랑했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다며 또다시 순탄치 않은 삶이 시작됐다고 고백한 겁니다. 최고의 청순 대명사로 불렸던 데미 무어, 아픈 과거는 다 잊고 이제 더욱 아름다운 중년의 모습으로 걸어갈 순탄한 꽃길만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네, 지금 가을 환절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몸 잘 챙기시고 또 이 나라 걱정에 몸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